네, 수능 영어 파이널 120주문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독해 연습 4강의 12번입니다. 오늘날 회사가 직원들에게 다른 수준과 질의 회사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예전의 직원을 먼저 보시면 예전 직원들은 기계와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문맥상 이 기계 취급을 받았던 게 그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처럼 크게 어떤 사고를 필요치 않고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면 집에 가서는 사생활로 여가나 취미생활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처럼 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회사가 혁신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효과적으로 근무를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팀으로서 혁신하고 의사결정하고 효과적으로 근무하기를 바란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일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항상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문에 나온 표현을 빌어서 말을 하면 회사의 집단으로 어떤 기여를 하도록 요구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는데요. 공과 사적 구분이 구분됐던 옛날 사회가 있어요.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퇴근하면 일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공적이고 사적인 공간의 어떤 연계가 조직력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비유적으로 한 번 더 표현을 해요. 공장이 포함하는 사회에서, 공장이 포함이라기보다는 공장을 포함하는 사회죠. 이 공장을 포함하는 사회라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면 개인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공장 사회로 변했다는 거죠. 공장 사회라는 것은 일터가 따로 구분 안 돼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삶 전체가 일터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일하고 집에 가면 쉬었는데 지금은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도 일하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5강의 9번입니다. 경제 성장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카데믹스니까 대학 교수들 또는 학문들이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 분야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죠.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문이 나오냐면 환경경제학, 즉 천연자원경제학으로 발전했다고 나옵니다. 일단 보시면 전통적 경제학을 먼저 설명을 해줘요. 전통적 경제학에 있어서 이 환경적 영향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나온 환경적 영향을 말하겠죠? 이 환경적인 영향을 그냥 외적 영향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환경 경제학은 이를 무시하지 않고 연구하고자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환경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을 둔 방식, 다시 말하면 어떤 잠재적인 가격이라는 건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격이 나온다는 거겠죠. 이런 잠재적인 가격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죠. 일단 전통적인 경제학과 환경 경제학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바로 이거. 둘 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환경 경제학은 적어도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무시했던 그런 환경에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더 환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이런 환경 친화 경제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범주에 오르다라고 해요. 범주에 오르라는 건 왜 측정할 수 없는 거는 범주에 안 넣냐라는 이런 오류점에 대해서 문제를 표현했다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경제학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환경 경제학이에요. 그럼 전통적인 경제학과 환경 경제학이 있는데 전통적인 경우는 환경적인 부분을 아예 무시를 합니다. 환경 경제학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을 무시를 하지 않죠. 문제는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아까 측정 기반을 둔 어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측정을 할 수 없는 거. 측정할 수 없는 거.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둘 다 연구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통점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환경 경제학자가 범주에 오르다라고 했죠. 왜 이 부분, 이 교집합 부분을 갖다가 환경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느냐, 범주를 잘못 잡았다라고 설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죠? 5강의 10번입니다. 최근까지도 인간이 보통 20명의 친족 무리를 이끌고 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몇백의 부족과 느슨하게 관련되어서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이제 뭐가 나왔죠? 인간이 최적의 어떤 비율로 살려면 150명이던가요? 150명으로 살아야 적당하다 했죠? 150명이 넘어버리면 결국은 내가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내용도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20명입니다. 인간이 20명의 친족무리를 이끌며 살고 몇백의 부족과 느슨하게 관련돼 있다 하는데요. 약간 먼저 이해를 돕자면은요, 이 20명의 한 집단을 갖다가 뭐 지방으로 보시면 전라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은 뭐 경상도 집단도 있고 충청도 집단도 있고 제주도 집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죠? 이걸 생각하시고 이제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문에 가서 인간이라는 건 자연을 비롯해서 사람들 서로에게 있어서 열려있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연인은 뭐 냅두고 엄마 아기 사이에, 아기가 당연히 말을 못하니까 엄마 아기 사이처럼 언어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언어는 불필요한 겁니다. 눈빛만 봐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을 보면요, 오히려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뭐가 생겨버려요? 뭘 통해서 해버려요? 언어를 통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언어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여겨진다는 거죠. 전라도, 경상도 보면 전라도에서 이제 뭐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경상도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든지, 반대로 전라도에서 안 좋은 의미로 말을 했지만 경상도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어떤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언어가 없던 시대에는 이런 혼란이 없었다는 말이 나와야 맞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네요. 예전에는 서로 묻지 않아도, 말을 통하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던, 혼란이 없었던 공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고 말없이 지내면서 친해졌을 때, 좀 희한한 케이스죠. 말없이 말하지 않고 친해졌을 때 생겨나는 이런 공감과 타인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는 놀랍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서로 관찰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의 마음을 오히려 언어를 통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더라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6강의 10번입니다. 쉬운 내용이죠. 듣지 못한 아기가 돌아다니면서 부모와 시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상태로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면 눈앞에 부모님이 보여야 부모님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친근한 손짓이나 만족해주는 미소를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죠. 또는 이제 아기가 돌아다닐 때도 어쨌든 듣지 못한 아기니까 엄마 아빠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해주기 위해서 안아주거나 뽀뽀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보지 못하는 아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보지 못하는 아기는요, 시각이 이제 조금 안 되는 대신에 냄새, 촉각, 소리 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익을 얻는다는 건 시각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갖다가 다른 감각들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각이 아니더라도 다른 감각들을 이용해서 사물이나 사람을 찾는 그런 게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감각에 의해서 집에 대한 로드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공감에 대한 감각이라는 건 시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감각으로부터 공감각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7강의 4번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상으로. 뭐 이해를 잘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 되면 실은 우리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9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틀려도 뭐 97점 맞을 테니까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행동에 관계없이 집단의 결과에 개인이 참여한 것 둘 다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좀만 더 일단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당연히 일단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은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내 행동에 관계없다는 건 내 의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의도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개인이 참여한 꼴이 되는 그런 행동 또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시가 나옵니다. 일단 휘발유 값이 오르게 돼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더 덜 나갈 것 같아서 휘발유차가 아니라 뭘 사는 거예요? 경유차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저의 의도된 행동이죠. 돈을 덜 나갈 것 같으니까 경유차를 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경유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휘발유 수요량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유차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 규모 또는 대량 생산이 많아져서 차 가격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이 두 부분,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까지 내가 의도를 하고 한 행동은 아니죠. 이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어떤 결과에 나올 때 내가 어떤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 내가 일부러 돈 덜 나가게 하려고 경유차를 산 거는 의도한 행동이지만 의도하지 않게 집단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집단적인 행동에 내가 뭔가 기여를 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특이하게 미인 대회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일단 앞에 잠깐 보시면 이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특실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개인으로 보기에는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쨌든 내 행동이 집단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특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인 대회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스코리아 이런 것처럼 누굴 뽑는 게 아니라 평가자들의 점수에 가까운 점수를 낸 사람이 승자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인대 후보가 이제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A가 가장 이뻐요. 그러면은 A에다가 뭐 100점을 주고 B나 C나 D는 뭐 80 이런 식으로 주고 싶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평가자들의 점수에 가장 가까운 점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어떻게 돼버려요? 이겨야 되니까 내가 이쁜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뻐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A가 아니라 뭐 남들도 B가 이쁘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B에다가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행동이 나는 그냥 내가 이기려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실은 사람들이 다 A가 이뻤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거 맞추려고 B에다가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집단적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와버려요? B가 이쁜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로 A가 이쁘지만 그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기려고 B가 이쁘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집단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정말로 B가 이쁜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넘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면 아래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7강의 5번, 6번인데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좀 찝찝한 게 어떤 짓는계에 대한 은유가 나오고요. 이걸 갖다가 어떤 새로운 맥락으로 개작이 가능한데 다양한 비유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이 짓는계에 대한 은유인데 진짜로 짓는계가 짓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범인을 찾는 셜록 홈즈 이야기만 나옵니다. 다른 어떤 은유나 비유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걔가 낯선 사람을 보면 지제야 증상인데 짓지 않았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부작위 또는 오미션이라고 표현했다는데 이 정도만 조금 알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종교 역사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비유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9강의 1번입니다. 일단 노화 나와요. 노화가 있는데 노화가 연기될 수 있답니다. 노화가 연기된다는 건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에 의해서 늙지 않냐면 먹는 음식이나 칼로리의 양에 의해서 늙지 않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노화 예시로는 알츠하이머 병이 나왔고요.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딱 말씀드리면 노화가 안 된다는 건 체중의 문제가 아니고
칼로리 섭취가 문제라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뚱뚱하다고 빨리 늙는 게 아니고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 빨리 늙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뚱뚱해서 늙는 게 아니고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 늙는다 이 말입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정크푸드 중독자, 인스턴트 중독자가 있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런 인스턴트 중독자가 많이 먹어요. 근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뚱뚱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먹어도 날씬하단 말이야. 되게 건강한 체질인가 본데 하면서 늙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뚱뚱한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칼로리 섭취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크푸드 중독자가 아무리 건강하고 날씬하다 해도 기억력 문제, 노화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칼로리를 줄이는 게 심신이 어떻게 좋은가 해가지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는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가 언제 나오냐면은 일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칼로리를 많이 먹었다는 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신진대사가 빨라지겠죠. 이런 사람은 신진대사가 빨라지니까 필요한 산소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산소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 결국 노화가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강의 10번입니다. 이것도 대강 느낌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 편향에 대한 예시로 듀이가 트루먼을 물리치다라는 거에 대한 헤드라인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알고 보니까 듀이가 진짜 이긴 게 아니라 트루먼이 이겨버렸죠. 이 조사에 대한 오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번, 2번. 일단은 선거 한참 전에 여론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트루먼이 사람들의 어떤 열기를 북돋는데 성공했다. 쉽게 말하면 인기를 나중에 얻었다는 내용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여론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전화를 통해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전화를 소유한 가정들은 대부분 듀이를 옹호하는 부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했을 때는 듀이가 인기가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루먼이 더 인기가 좋았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선택 편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류에 편승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에게는 위험성과 잠재적인 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류에 편승한다는 표현으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고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택 편향 때문에 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해관계나 이익이나 어떤 손해를 갖다가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선택에 의한 어떤 이익이나 손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 편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10강의 10번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보여요.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문장을 보시면 어떤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인지 판단할 때는 그 비교 대안이 많을수록 판단이 좋은 판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동료들과 동일한 데이터를 가진 화학자가 다른 설명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명백한 설명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요, 명백한 설명을 거부한다 했으면 일단 의아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명백하다는 건 당연하고 확실한 사실이라는 건데 이 똑똑한 과학자가 이 명백한 사실을 거부했다는 거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보면은 이 과학자가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 대안들하고 비교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학자가 이게 제일 좋지 않아라고 난 이런 결론 내렸으라고 대안을 제시해도 이 과학자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다른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백한 설명 거부하고 자기 알아서 판단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령 그리고 그 대안이 이제 명백할지라도 거부하고 스스로 비교 판단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뒤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10강의 11번입니다.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양날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당연히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절대적으로 전반적인 급여는 올라요. 누구나 다 급여는 오르는데 문제가 있죠. 훈련받은 근로자와 훈련받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의 격차는 커지고 뚜렷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문 인력의 임금의 상승률은 더 커지고 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의 상승률은 크지 않으니까요. 근데 더 심화해서요.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임금의 일자리를 갖다가 제3국으로 돌려버려요. 또는 자동화, 기계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자리는 사라져버리겠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저임금의 자리는 없어져 버리고 고임금 또는 고등교육 수준을 갖춘 노동력만 필요로 하는 그 자리만 남아버리는 거죠. 결국 그 일자리만 보존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된다 이런
11강의 4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적인 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상이한 출처, 어떤 다른 출처들의 자료를 결합해서 숫자를 크게 만들고 과장시키고 그 그 격차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숫자를 갖다가 크게 과장하지 않으려는 사람, 격차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타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료를 결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료를 더 세분화시켜서 해당하는 영역만 딱 잡아내려고 분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로 어떤 차별을 주장하는 입장은 온갖 자료들을 다 모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통계 결합이라고 나왔죠. 온갖 자료들을 다 모아서 결과를 낸 다음에 차별이 장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통계 분할을 하는 거죠. 세분화시켜서 반격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예시로 이제 대학원 합격률에 대해서 남녀 성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12강의 2번입니다. TV쇼가 나왔어요.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TV쇼가 지금보다 옛날에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유튜브도 없었으니까 그냥 TV만 보고 살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공통 문화가 있어요. 그 TV를 보는 공통 문화가 증가하는 이유는 방송 보급의 양대 효과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양대 효과라는 건 남들 다 따라가니까, 남들 다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양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 때문에 남들도 그냥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보는 것처럼 TV나 보자라고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TV의 장점으로는 쇼 하나가 수백만 사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거죠. 인터넷은, 이제 TV에 대한 반대로 인터넷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화로 나온 인터넷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각 개인들에게 다 다른 쇼를 즐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다시 돌아가서 TV는요, 수많은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히트쇼 하나만 필요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다 보내주면 전 사람들이 다 그걸 즐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인터넷 시대에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고요. 인터넷 시대라는 건 다 개인에 맞춰서 개인에 맞춰진 방송을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 똑같은 쇼를 갖다가 수많은 개인들에게 송출해 주는 거는 비싸고 낭비일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번째 강의 마무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6번째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